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외국산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대해서 2년간 부품 관세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5월 3일부터 시행하는 25%의 자동차 부품 관세 충격을 일부 덜어주겠다는 조치입니다. 미국 업체뿐 아니라 현대차 등 외국 브랜드도 포함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매출 79조 1,405억 원, 영업이익 6조 6,8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2% 늘어나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도체 실적 감소분을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 호조로 메웠습니다. 웅진그룹이 국내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8,830억 원에 인수하며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상조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웅진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사모펀드 운용사 BIG 파트너스에서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세가 부진한 웅진으로선 현금을 벌어줄 캐시카우가 필요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했습니다.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인 제조 2025를 내건 지 5월로 딱 10년이 됩니다. 중국은 어느새 값싼 제조업 공장에서 세계가 놀라는 혁신 강국으로 탈바꿈했는데요. 2단계, 3단계 목표를 세워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전략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전히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F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F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 제조업 강국을 비전으로 내건 지 10년, 값싸고 질도 좋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를 공습하고 있죠. AI, 로봇, 전기차, 배터리 등에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그 10년의 성과와 미래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 제조 2025 제조업 강국을 내건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상전벽해를 했는데 그 얘기 좀 하기 전에 먼저 최근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가 중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4월 제조업 PMI. 박시장 교수님, 네.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제 서서히 타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 PMI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조 PMI가 49 정도 나왔으니까요. 49.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축 국면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3월까지만 확장 국면을 좀 가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4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4월 2일부터 이제 관세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발 관세 영향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면 대기업도 한 49.2가 되는데 영향이 큰 게 결국은 중소 혹은 이 소형 기업이죠. 그렇죠. 작은 기업들이 타격을 더 그렇습니다. 많이 받았다. 특히 이제 광동성에 있는 절강성에 있는 그 제조기업들이 직격탄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비해서 비제조 PMI는 한 50.4 정도로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다. 하지만 최근 3개월을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전쟁의 영향을 지금 미국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 영향이 뭐 전 세계에 확산될 것 같습니다. 제조 PMI 4월 49, 50보다 낮아서 경기가 수축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의 문제, 당장 관세적인 여파는 받지만 제조 2025 정말 중국이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딱 10년 전 중국이 제조 2025를 내걸었는데 우선 당시 그 제조 2025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한 10개 산업을 선정을 해서요. 앞으로
10년과 20년 그러니까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해서 예. 글로벌 리딩 기업들로 글로벌을 리딩하는 이러한 기업들을 제조 기업들을 만들어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도 예.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는 전기차나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또는 드론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를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고속철도, 네, 그리고 반도체 예. 그리고 AI라든지 항공우주 예. 그리고 신소재,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러한 그리고 농업기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을 중국에서 만들어내겠고 산업적으로 글로벌을 리드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만들어 놨고요. 네. 이것이 딱 이제 10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15년 5월에 발표했던 거니까요. 네. 약 이제 1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위키피디아나 여러분들 이걸 찾아보시면 메이드 인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예. 전문가들이 평가해 놓은 거 보면은 벌써 여기에서 한 약 86%는 이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6%를 네, 자신들의 목표를.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도 다양한 출처와 전문가들 평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저희가 뭐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던 중국이 분명하게 다양한 제조 영역에서 특히 첨단 제조 영역에서 대단히 1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던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86%, 10년 전 목표, 네. 글로벌 리딩 기업을 만드는데 86% 정도 달성했다. 참 놀라운 숫자고 그 변화를 이제 좀 자세히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지만 또 제가 좀 보완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거슬러 가보면 10년 전인데 그때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도대체 중국 제조 2025 무엇이냐 막 그래가지고 당시에, 예, 뭐 여러 이제 글도 쓰고 네. 방송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중국 제조 2025에 이제 모태가 된 게 2013년 4월달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나왔습니다. 인더스트리 4.0 독일. 그리고 이제 네. 미국의 이제 국가 선진국 뭐 제조 전략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 같으면 인더스트리 2050, 뭐 2050 전략 이런 게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그걸 좀 벤치마킹을 해서 중국만의 10년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자 이제 중국 제조 2025가 나온 거고 예. 사실 미중 간의 지금 관세 전쟁, 미중 간의 충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단초가 된 게 바로 중국 제조 2025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2025로 중국의 굴기를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2018년 트럼프 일기대로 거슬러 가는 거죠. 그리고 예. 나서 중국이 2018년도 지나서 2019년도부터 해서 중국 제조 2025란 말을 정부가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 사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질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걸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19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스마트 플러스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스마트 플러스 전략. 예. 그래서 그럼 그것이 좀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식적으로는 중국 제조 2025 10년이 맞다. 근데 하지만은 그 2019년은 미국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그걸 안 쓰기 시작한다라는 예. 이야기고요. 예. 지금도 이번에 10년이 됐으면 웬만한 중국에서는 엄청난 치적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아까 86% 말, 예, 우리가 뭐 이뤘다. 반도체를 제하고 지금 뭐 전기차를 얼마를 팔았다 막 했을 텐데 조용하잖아요. 공식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않습니다. 지금 지난 3월달에 중국 인민대학에서 대학 차원에서 10년 관련된 중국 제조 20에서 어떤 게 있었다라는 정도만 지금 세미나 정도만 하고 있지 중국 정부는 이것을 확대를 시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이제 분야 산업은 일단 뭐 중국 정부가 안 쓰더라도 우리는 그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발전했나를 보고 싶은데 아까 강정수 센터장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 86%라고 그러는데 산업 분야로 다 나눠 본다면 미국 산업 수준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미국 턱 밑에까지 올라와 있는지 어떤 분야는 추월했는지. 명확하게 추월했던 건 고속철도겠죠.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100개 도시가 지금 고속철도로 연결되어 있죠. 예. 처음엔 독일의 ICE 기술을 도입을 했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고속철도가 많이 깔린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양적인 부분에서 정말 촘촘하게 저기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물류의 이동의 부분에서 고속철도 부분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기차고 배터리죠.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고 배터리는 사실상 글로벌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술력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실이 들고 있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지금 물론 또 하나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드론이죠. 드론 같은 경우 DJI의 뭐 드론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여러분들 2024년 2월달 작년 1년 전이죠. 2월달 타임즈는
The First AI와 첫 번째 AI 전쟁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명하면서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이 드론 전쟁으로 완전히 전쟁의 개념의 전환 그리고 방산 산업의 근본적인 전환들을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 뉴욕 타임즈가 최근에 보도한 거에 따르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매일 5,000대의 드론을 자살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5,000개. 매일 5,000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 중국 기술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수백만 대의 자살 드론을 가미가제 드론을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으면서 국방 전투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든지 해서 드론 부분들 사실은 DJY로 시작을 해서 사실 글로벌에서 드론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속보로 전했던 것은 하웨이의 어센드 910C가 지금까지는 상용 판매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센드 910C라면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죠. 네, 예,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이고 엔비디아로 비유한다면 엔비디아 H20하고 좀 유사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100까지는 오지 못했고 우리가 H100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그렇게 고성능 말고 저성능으로 AI 학습할 수 있는 칩을 만들자 해서 대중국 수출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 H20이죠. 이 H20 정도는 하웨이가 이미 쫓아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이제 910D가 나왔다는 건데 C 다음에 D죠. A, B, C, D. D가 나왔는데 이것은 H100 수준이라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양산은 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시험 운전을 생산을 시작하면서 생산. 일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테스트에 들어가게 된다. 네. 그런데 벌써 H100까지 엔비디아까지 수준까지 쫓아왔다는 것은 대단히 세계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뭐 우리가 중국에 많이 따라잡혔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우리가 앞서는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이 GPU 면에서 보니까 화웨이가 H100 엔비디아에 버금가는 기술을 만들었다? 왜 혹시 좀 첨언하시나요? 네, 소장님 말씀하신 빠진 부분 하나만 더 보완을 하면 또 우리를 쫓아오거나 넘어선 거? 지금 미국과 비교를 하시니까 해양 선박이죠. 예. 해양 선박? 해양 이게 빠진 부분만 좀 보면 네. 해양 선박 자체가 지금 이 지난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최근에 보도에서도 지금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선박 전쟁을 지금 선포를 했고 예.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 뭐 함정이나 뭐 중국 함정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선박과 지금 뭐 군함 부분에서 중국과의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부분이기 된다. 때문에 지금 이 변화. 그래서 지금 뭐 선박 미국과 중국과 선박 전쟁이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같이 끼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을 내밀 정도, 내밀어야 할 정도로 미국이 이 선박 건조에서 좀 불리한 여건.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중국의 건조 기술이 지금 일단 올해 2024년까지 작년까지 이제 세계 조선 수주량만 보더라도요. 한 6,580만 CGT, 그러니까 표준 화물선의 그러니까 이 환산 톤수인데 그 중에 중국이 약 한 70% 신규 조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70%. 예, 뭐 싹쓸이 했네요, 예, 중국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그냥 중국과의 선박 전쟁을 하지는 않겠죠. 그만큼 중국의 이 조선 해양 선박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뭐 아직까지 미국과 격차가 있지만 항공 우주 설비 같은 경우도 어떤 측면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합니다. 항공 우주도. 예, 달 표면 같은 경우는 워낙 부분에서 중국이 워낙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주 항공의 부분에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바이오도 또 중국이 갖고 있는 바이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부자재나 있는 소재 같은 분야는 또 중국이 없으면 또 안 되는 측면이 있죠. 바이오 물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뭐 서방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에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말씀하신 반도체는 지금 아까 86%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얘기한 거죠? 전반적으로 이게 뭐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이야기를 했죠. 작년 4월 기준으로 대충 해보니까 한 260개 나름의 정부가 이행 계획, 그러니까 KPI를 제시를 했는데 그 KPI에서 어느 정도를 달성을 보니까 한 86% 정도가 나왔는데 많이 깎아먹은 게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한 20% 조금밖에, 왜냐하면 반도체도 70%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이렇게 제재를 안 했으면 나름에 올라갔을 텐데 이게 지금 한 20% 정도로 보는 거고, 뭐 지금 뭐 미국 뭐 반도체 협회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보면 일단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는 뭐 지금 중국이 포지션이 한 24%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빼고는 나머지 지금 아까 10대 분야 말씀 핵심 분야에 또 품목으로 들어가면 한 23개 품목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 오늘 10년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지금 소장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반도체 만약에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좀 크리스틀 총재의 좀 덕을 본 것 같다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통제를 해도 뭐 화웨이가 엔비디아와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 칩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소름이 돋습니다. 아까 강병수 박사님 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상당히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지금 뭐 BYD가 뭐 테슬라 지금 시장 면에서는 매출을 매분기 지금 앞선 거죠 이미 확실하게. 네, BYD가 앞서고 있는데요. BYD가 2024년에 이제 생산되는 차량은 400만 대가 넘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자동차를 바로 코앞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경우는 내연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를 비교한다라면 BYD는 작년에 176만 대를 생산해서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 178만 대를 생산했으니까 2만 대 차이니까 사실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차이는 중국에서는 또 독특한 통계를 써요. N라는 말을 써서 New EV라는 단어를 써서 새로운 뭐 전기차 또는 새로운 친환경 차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순수하게 전기차만 떼어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2만 대 정도 앞서고 있지만 1, 2월 달을 보게 되면 벌써 추격을 당한 상태거든요. 이미 추격을 당했다. 예, 그래서 이미 블룸버그도 이제 보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을 공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그리고 여러분 이 BYD가 가장 많이 진출해서 성공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네,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고 태국에도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고요. 태국은 일본의 아성이었죠. 이런 동남아에서 큰 성과를 보내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에서도 이 자동차 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치고 들어가고 있다는 건 대단히 품질 면에서 특히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동남아를 들어간다면 저희가 저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유럽에서는 가격만은 저렴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품질 면에서도 대단히 크게 쫓아오고 있고 사실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데 관계자들 만나서도 상하이 이번에 있었던 자동차 모터쇼도 그렇고 이런 데서 받고 있는 충격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작년 말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 회장도 비상사태를 선언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지만 이 중국의 추격이라든지 테슬라의 어떠한 와의 격차를 쫓아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를 이것을 역사상 그래도 매출도 가장 좋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위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차의 이러한 추격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3월 달에 지난 4월 달이죠. 상하이 모터쇼 했습니다. 네, 상하이 모터쇼. 엄청 많이 갔죠. 이때 뭐 전 세계 한 26개국, 7개국에 한 1,000여 개 이상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때 신차만 한 100여 종인데 대부분 다 중국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데 지금 BYD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1분기 데이터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1분기 지금 누적 신차 판매량이 한 108만 대 팔렸는데 1분기에. 근데 제가 관심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유럽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BYD 야 그래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파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영향력이 있어? 유럽 같은 데는 뭐 테슬라에 못 미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1분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게 1분기에서 아까 108만 대 정도였는데 한 21만 대 정도가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11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2배.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금 특히 유럽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4, 5% 정도 되는데 올라가고 있군요. 올해 지금 10월 달에 지금 헝가리 공장 지금 이제 오픈하고 지금 이게 헝가리 공장 한 연간 20만 대 정도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뭐 터키 공장까지 BYD가 그것도 거기는 한 15만 대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제 탈중국을 해서 이제 아까 글로벌이 이제 만들어내면 더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단 뭐 자율주행을 탑재한 비용이 뭐 우리 돈 한 2천만 원 뭐 정도밖에 안 되고 요즘 뭐 5분 충전으로 한 400km 이상 주행거리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잘 만든다라는 거죠. 잘 만든다. 자동차 개념도 바뀌고 있죠. 중국에서는 이제 EV라고 부르지 않고 EIV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Electric Vehicle에서 Electric Intelligence Vehicle. 그러니까 AI가 결합된 EV가 아니면 이제는 팔 수 없다라고 지금 중국은 자동차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이런 EIV를 만드는 게 테슬라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뭐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에서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전문 용어를 써가고 있는데 SDV라는 것 소비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 뭐야 이러는데 EIV
그러니까 이 EV하고 전기차와 AI의 결합을 통한 그러니까 Electric Intelligence Vehicle이라는 개념을 지금 쓰기 시작하면서 EIV 시대로 전환을 하겠다. 즉 EV는 이미 내연기관은 끝냈고 중국은 EV에서 다시 EIV로 전환을 하겠다. EIV로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들을 지금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위협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I가 들어간다는 거죠. 전기차 얘기하니까 이제 배터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배터리도 뭐 세계 시장 지금 CATL이 단연 1등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뭐 CATL이 뭐 일단 CATL 1등이고요. CATL이 뭐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뭐 그 배터리 봤을 때 1등, 뭐 3등, 4등 뭐 여러 가지 일대 뭐 차지 전체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죠. 지금 부분인데 지금 일단 관심 있는 게 CATL이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된 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또 우리가 지금 이 소금 배터리라는 이 나트륨 배터리가 지금 12월부터 양산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트륨 배터리.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이게 지금 우리 국내도 영향이 클 건데 지금 우리는 지금 알려진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00 앞으로 한 4, 5년 후에 이제 우리는 양산을 하는데 지금 중국 이게 CATL에서 좀 한다고 하니 이렇게 경우는 이게 좀 우리가 한 뭐 3원계 배터리죠. 우리가 많이 우리는 3원계 배터리인데 네, 보다 안전하고 40% 저렴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말 이 향후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바꾸는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지금 CATL의 소금 배터리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강정수 박사께 조금 더 보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소금 배터리 하니까 뭐 소금, 나트륨 용어가 조금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영어 표현은 소디움 배터리라고 소디움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나트륨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데 또 나트륨 또 이해 못 하시는 시청자들 계실까봐 소금 배터리라고 하는데 정말로 소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소금을 근데 써요? 그러한 기술은 과거부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에너지 밀도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안전성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폭발성이 없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는. 네, 그래서 소디움 배터리가 왜 게임 체인저냐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지만 안정성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LFPT나 3원계 배터리가 추가하지 못했던. 뭐 소금이 폭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정성 부분에서 압도적이었지만 에너지 밀도가 즉 동일한 공간 내에서 킬로와트의 어떤 파워를 내야 되는데 전기 파워를 내야 되는데 전기 파워가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LFP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LFP 수준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끌어올렸는데 리튬은 LFP의 핵심은 리튬이잖아요. 그렇죠, 리튬 가격이 물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리튬은 비싸거든요. 소금은 바닷물에도 있는 거잖아요. 무한하고. 그러니까 무한하고 정말 저렴하다고 보는데 저렴한 원자재로 리튬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딥시크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딥시크 딥시크하고 AI로 맞습니다. 성능 좋은. 근데 저는 12월 날 정말 양산에 들어갈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정말 12월에 안 되더라도 전혀 내년 봄에 가더라도 어떤 2026년 여름에 가더라도 이거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4, 5년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는 2030년 전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배터리 3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거고 지금 또 이제 이게 사실 이 이슈가 중국에도 매우 큰데요. 이게 지금 샤오미가 지난 3월달에 이제 폭파 사건에서 세 분이 사망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지난 4월달에 이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을 매우 강화시켰습니다. 엄청 까다롭게 했고 지금 내년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올해 12월이 아니라 내년에 되더라도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아까 말 이게 2년 전에 CATL이 이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걸 이제 만들어 오고 있는 거고 CATL 말고 또 지금 비아드 자체도 이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을 하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아드도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지금 아까 말한 소디움 지금 배터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그러면 요거를 만들어서 혹시 뭐 어디다 지금 납품한다 이런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자동차 회사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요. CATL하고 계약을 지금 현재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이 소디움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면 현대도 수용하고 싶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것이 공포스러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전체 전기차의 원자재 가격을 보면요. 70% 정도를 배터리가 차지합니다. 배터리죠. 그럼 거기에서 이것이 반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 자동차 가격이 30%에서 40% 정도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한국이나 미국의 전기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저렴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건요. 다른 기업들은 경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에 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테슬라도 소디움 배터리는 R&D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국의 LG 엔솔도 R&D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현대자동차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내년부터 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뭐예요? 가격에서 소디움 배터리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좀 더 안전하고 네. 그리고 좀 더 멀리 가는 차를 나는 예를 들면 여러분 6천만 원 주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똑같이 안전한 소디움 배터리로 돼 있는 자동차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사시겠어요? 이거는 가격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디움 배터리가 이렇게 양산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사실은 이거를 제3자가 공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CATL 스스로가 밝힌 거기 때문에 정말 12월에 양산될지는 저도 의문이지만 하지만 관련된 논문도 발표했어요. 관련된 논문도 발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배터리를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양산하는 건 완전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거죠.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는 벌써 3년 전에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양산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서 그렇지. 소디움 배터리가 정말 이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만들 수만 있다라면 정말로 CATL이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두 가지죠. 하나가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해서 프라이스 패러티, 그러니까 즉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비싸다. 두 번째는 레인지 앵사이어티, 그래서 한 번 충전하면 주행 거리가 짧다.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두 가지를 일시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양산이 정말 중국 회사의 설명대로 주장대로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짧게 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이 나온 이게 4월달에 발표한 이유가 결국은 CATL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미 이게 기준에 맞출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발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하인드 부분에서 이게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정부가 이미 이걸 전기차 배터리 인정 기준에 안정이 맞췄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CATL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양산 가능성이 12월 말이든 내년까지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아까 저는 이게 매우 큰데 지금 우리 시장 반응 부분들이 앞으로 더 충격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이건 제가 아까 게임 체인저란 말을 게임 했잖아요. 체인저, 뭐 정말 경쟁이 안 되는 이건 나자빠져. 괴물 배터리 나자빠져야 되는데 우리 산업이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이 잘. 지금 말씀하셨지 우리는 지금 R&D 단계라고요. 답답합니다. R&D가 이게 현실화되는 건 또 다른 한참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로봇은 어떻습니까? 저 로봇. 로봇은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023년에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2023년 11월에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글로벌 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전기차처럼 키워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키웠는데 무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연간 3,50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3,500만 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3,500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3,500만 대. 3,500만 대를 중국 제조 공장에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 현실화 되든 안 되든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수천 개가 되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 그 중에서 7개만 살리겠다고 했어요. 7개만 살려서 그 7개는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고 지금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말 한국에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1조를 투자하겠다? 아무 돈도 아닌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산업이 물론 앞서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국 또한 지금 대단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근데 이것도 여러분 R&D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분명하게 옵티머스는 5,000대를 올해 생산하더라도 첫 대량 생산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R&D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렇게 중국의 휴머노이드 나오는 것도 배터리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밖에 배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에서의 브렉스루, 기술 혁신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에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2시간마다 충전해줘야 되면 어떻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여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근데 그 단계에서 인공지능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손근육, 손이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성장을 하고 배터리도 성장하고 이 세 가지 부분에서의 기술 혁신이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라면 이것을 누가 먼저 이뤄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양산 체계로 들어가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단에서 흔히 말하는 프로덕션 오버 캐파시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하더라도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제조 2025 10년 됐잖아요. 1단계의 목표라는데 그 이후에 뭐 2단계, 3단계 비록 중국 정부가 제조 2025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런 목표가 있다면서요. 그 맞습니다.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KPI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국 제조 2025 볼 때 항상 중국 정부는 KPI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걸 실현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잠시만 로봇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로봇도 지금 전 세계에 이게 휴머노이드 지금 일단 뭐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의 한 70%가 중국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마라톤 대회를 한다,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그렇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에 관련된 여러 이제 부품 소재들이 지금 이미 한국에 여러 형태로 들어와서 조립이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우회 수출을 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토론을 네. 하고 2단계가 지금 2단계, 3단계 목표. 지금 그렇죠. 2단계가 지금 이제 1단계가 2025년도까지니까요. 올해니까요. 2단계가 2035년이죠.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1단계가 2015년에서 2025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 독일 따라잡겠다. 이제 일본 일본. 따라잡겠다. 그래서 2단계. 기본적으로 격차를 줄이겠다. 그 제조 강국으로 가겠다. 제조 대국에서 이제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이제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거. 2단계가 이제 제조 강국에서 거의 이제 미국에 근처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단계가 45년도인데 여기 이제 가장 뭐 미국을 추월해서 정말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거고 3단계가 2045년도인데 2049년도가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이 만들어진 100년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중국몽, 중화민족의 부흥이죠. 네. 원래 내가 1등이었어.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가 추월하겠다. 미국 완전히 추월하겠다. 미국을 추월하겠다. 완전히 추월하겠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인 것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 제조 2025 10년의 성과와 미래까지 시간과 이상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어과 교수,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월에도 내렸던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예금과 적금 금리가 더 큰 폭으로 내려갔죠. 결국 금융권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예대금리 차가 더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회사들의 예대금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돈 빌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반가운 대출 금리가 좀 떨어졌다는 발표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이 가중평균 금리 통계인데 뭐 소비자들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 굉장히 크고요. 예. 특히나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것들도 하향이 되면서 분명히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하반기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특히나 이제 정권까지 교체되면은 혹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자면 이 적극적으로 부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정책도 좀 맞춰갈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예. 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출도 많이 하지만 예금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금도 하죠. 예금 금리 지금 3%대가 깨졌거든요. 3% 깨진 게 올해부터 이제 올해 한 이제 2월 3월부터 예금 금리 3%가 깨졌는데 이제 예금 금리가 너무 빨리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예. 대출 대출 금리는 뭐 일부 그 전세 대출 같은 것들에서 한 4%대가 깨지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4% 이상.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3%가 깨져버렸고 깨졌고. 그다음에 대출 금리는 4%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뭔가 크게 바뀐 느낌이 별로 그러니까요. 많지는 않다라는 네. 그런 견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네. 작년 11월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플랫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잘안 떨어졌구나. 잘 안 떨어지는 양상들이 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 대출을 하려는데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지고 예. 예금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금 금리는 너무 많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오히려 불만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대출금리나 예금리가 좀 비슷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물론 뭐 대출금리 좀 천천히 낮추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우리가 보통 예대금리 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조금씩이나마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7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그 그래프가 정확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출 금리는 거의 평평하게 평평한데. 움직이고, 근데 예금 금리는 따박따박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시장의 금리를 반영해서 예. 따박따박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에서 확연히 나타나네요. 확연히 예금리와 나타납니다. 대출금리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 예, 한 2023년 초반에 가장 낮았을 때 한 1%대까지 갔는데 예. 이것들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지금 1.52%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한 0.5% 정도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작았던 시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만큼 이제 사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대금리 차가 확대됐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금융회사들로서는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건데 뭐 그것 때문인지 금융지주회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뭐 사상 최대치라는데 얼마나 늘었어요? 그 큰 회사들, 그냥 흔히 말하는 4대 지주라고 이야기하죠. 예. 4대 지주회 같은 경우는 한 16.8%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요. 예. 그래서 순이익이 5조 가량, 4조 9천억 정도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과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예금이 많이 늘어난 효과, 최근에 예금이? 시중에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시중에 이제 돈들이 묶여 있으면서 예금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예금 늘어나면 또 대출도 일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늘려서 예금이 늘어나게 되면 대출해주기가 쉽고 대출해주기가 쉽다는 얘기는 대출 자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출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빠르게 되고 있어서 계속 늘어나는 효과.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때들이 많아진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대 마진 역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래프 보신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같은 금액을 대출을 해주라도 이 수익성이 뭐 20, 30%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 2023 12월에 봤을 때 거의 20% 이상 올라간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같은 예금 금리, 같은 어떤 대출을 해둔다고 할지라도 자금 조달에 비해서 훨씬 비싸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효과가 결합이 되면서 자꾸 은행은 사실 이제 자꾸 역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사실 뭐 은행은 자산이라는 게 대출이니까 자산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익도 절대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속성이긴 하잖아요. 규모가 커지니까. 다만 이제 자산에 비해서 이익이 얼마 늘렸느냐. 뭐 이런 수익률로 본다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렇게 또 잘하냐 이런 좀 의문도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게 뭐 흔히 순이자 마진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은행들은 사실 예금을 받아서도 자금 조달을 하지만 은행채를 발행해서도 자금 조달을 하거든요. 순이자 마진은 사실 뭐 1.7%대 그러니까 그만한 수준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시중 은행들은 굉장히 안전한 대출을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상업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안전한 가계 대출이라든지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 많이 하고 중소기업 대출할 때는 보증을 씌워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한 상품. 특히나 뭐 일례로 드는 것이 PF 시장인데 시중은행이 PF 때문에 피해봤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거든요. PF를 많이 하지만 굉장히 안전한 PF. 은행들은 이 기본적으로 대출 자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수익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진 같은 것들, 예대 마진 같은 게 계속 커지면서 은행의 어떤 큰 이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대출을 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많이 하거나 뭐 PF 어려운 리스크가 큰 부동산 PF는 좀 덜한다. 그러지만 최근에는 뭐 연체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이자를 제대로 못 갚아서 그런가요? 연체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서울이 작년 뭐 1월쯤에는 한 0.3%대
였는데 네. 지금 한 0.58%, 0.6%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평균이 한 0.58%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선 뭐 거의 한 1. 그러니까 2배 가량 늘었다, 연체율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서울 외의 지역들. 지방들이 굉장히 또 빨리 지방. 지방들이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의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서울이 연체율이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뭐 제주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 연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경제가 빨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흔히 말해 지방은행들의 구조, 그러니까 지방은행 지주라는 지방은행들의 대출 구조랑도 굉장히 밀접을 한데 지방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줘야 되고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상인에 대한 대출 역시 비중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한 2배 가량 높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 내수의 침체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기업들이 지방 기업들이고 또 소상공인들이 이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지방 건설사들도 특히 지방 건설사 어렵고요. 특히 어렵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 은행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4대 시중은행은 한 16% 가량 순이익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방 은행들은 뭐 JB지주라든지 이런 데들은 한 10% 거의 10% 가량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이 줄었어요. 순이익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연체율이 증가하는 영향들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은행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어떤 부실 위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순이익으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비교적 연체가 많이 늘어나도 자산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순이익의 피해가 나타난 경우가 없지만 지방은행들은 순이익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정도로 이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은행들은 전반적인 은행의 수익성 확대도 지방은행, 지방이 저축은행도 상당히 수익성이 안 좋다 그래요. 아무래도 지방 건설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대출 부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출 금리와 관련해서 늘 얘기되는 게 좀 대출 금리를 좀 낮춰서 뭔가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해도 감독 당국에서 가계빚이 늘어날까 봐서 여러 가지 그 까다롭게 간섭 지도를 하는데 이게 지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은행들도 조금 헷갈린다 이런 불만과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늘 경고를 하듯이 이것은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한국은행 감독 당국은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감독 당국인데 이제 직접 감독하는 감독 당국은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를 이야기하니까 실제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라든지 정말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가계대출 같은 걸 지나치게 많이 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을 것이다라고 약간 위협적인 얘기를 한다라고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불이익이 있을 거다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계대출 늘리기 어렵다. 가계대출 늘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자 마진, 그러니까 이 순이자 마진이라든지 예대금리 차이를 굉장히 좀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예전에는 중소기업이 괜찮았을 때는 이렇게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으면 중소기업 대출로 갔거든요. 중소기업 대출로 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대출의 밸런스라든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가상금리를 좀 많이 낮추면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유도하는 이런 역할도 했었는데 지금 이런 기능이 조금은 중단됐다. 왜냐하면 가계는 가계대로 못한 상황들이고 중소기업이라든 자영업자들은 작년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렇게 위험들이 좀 실제화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이렇게 대출을 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이 좀 안 도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출 금리 워낙에 천천히 낮다. 예금 금리는 은행들이 빨리빨리 떨어뜨리는데 천천히 낮추니까 대출 금리가 얼마나 좀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소비자들의 간절한 바람인데 그러려면 이제 전체적인 금리가 낮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동력이 될 텐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쯤 일어날까요? 사실 이제 많은 뭐 학자들이 이제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이제 뭐 5월이 그러니까 내일이죠. 5월에. 내일인데 5월에는 한 번쯤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궤도를 찾아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7월까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이면서 상반기에 말에 한 번쯤 내리고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는 더 적어도 한 번 더
내리는 이런 금리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외환시장도 어느 정도 외환시장이 예전에 1,500원을 뚫는다 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뭐 1,420-1,430원대 좀 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부실 같은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건설 경기 악화 같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일용직들이 일자리 못 구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5월에 금리를 한 번 내리고 또 하반기에도 한 번 정도 내린다면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조금은 지금 어려운 경제에 조금은 좀 온기를 좀 북돋우는 그런 힘이 될까요?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 내려도 우리나라 중립금리 한 2%에서 2.5% 수준이라고 보는데 예.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2.75에서 한 두 번 내려도 그거를 뭐 경기를 부양시킬 정도로 금리를 내린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더 낮아져야 한 1점대까지 낮아져야 흔히 말해서 자본 조달금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투자 의사결정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고용 같은 것도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중립금리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낮추게 되면은 너무나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누적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려고 결국 차근차근 내려가라는 스텝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제조업 강국을 비전으로 내건 중국 제조 2025가 1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따라잡혔죠. 불안한 미국도 관세와 기술 통제로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원동력이지만 기업들의 생태계가 혁신적인 생태계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됐죠. 우리가 국가 지원은 따라갈 수 없더라도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게 규제를 없애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 중국 제조 2025에서 뭘 배워야 할지 새겼으면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